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의료관계법규에서는요, 의료법 속의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2020년 8월, 9월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죠.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와 의사 집단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 2020년 9월 8일 기사이고요. 의대생 86%가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와, 86%나 거부를 했대요. 굉장히 이제 강경한 어떤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과연 우리 지방 곳곳까지, 의료가 소외된 지역까지 의료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건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 보건 쪽에 모두 종사를 할 예정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료 소외 지역까지 충분한 의료 인력과 그런 시설 자원들이 전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의사 숫자를 많이 늘린다면 그 의사들이 모두 지방 시골까지 가서 근무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면접을 볼 때 주제로 잘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 오늘의 수업입니다. 제2장 의료인 제1절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병원을 운영하려면 몇 가지 의무들을 가지고 있겠죠. 첫 번째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모든 행위들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입니다. 병원이 운영되는 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죠? 의료기관에 최대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최선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설자와 운영자가 동일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에 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가진 권리가 있겠죠. 충분히 의료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라든지, 보호를 받을 권리라든지,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환자들이 알아야지, 내가 인지해야지 뭐가 맞는지 알고 뭐가 틀린 줄 알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를 해야 하고요. 이 게시해야 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어디에 게시를 하냐면 접수창구나 대기실,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접수할 때 이거 환자 권리장전 같은 게 게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대기실 같은 데서도 이렇게 기다리면서 볼 수 있도록 환자 권리장전이 게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병원을 이용해 보셨다면 이렇게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게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카톨릭대학교 샘플을 하나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과거에 만든 건가 봐요. 2016년 10월 6일 기준으로 된 환자 권리와 의무입니다. 환자 권리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환자의 권리는 진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외우는 방법 같은 거 있죠. 자, 앞 글자 따면 진, 알, 비, 상이에요. 진, 알, 비, 상. 모든 암기법에서 진, 알 이런 단어 나오면 보통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진알, 비상. 비상이 나긴 났는데 어떻게 났다? 이렇게 났다. 진알, 비상.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고요. 자, 빠르게 지웁시다. 자,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성별, 나이, 종교, 신분, 이런 경제적 사정, 내가 돈이 없다고 진료 못 받고 거부받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어떤 연유로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검사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에서는 보통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게 세상 만사에 소문이 퍼지면 어떡하겠어요? 뭐 예컨대 연예인인데 이 연예인이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야 엉덩이에 점 있더라? 뭐 이런 것들 비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권리를 침해당한 거죠. 그리고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도 있어요. 의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등의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뭐다? 진, 알, 비상 이 네 가지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환자의 의무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의무,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아팠는지 말하기 싫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 신분, 왜 아프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고 의료인이 하는 치료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무의 다섯 번째는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명찰을 다는 게 그냥 우리끼리 알아보려고 다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이 사람은 뭐 간호사야, 이 사람은 의무기록사야, 뭐 이 사람은 의사야 이런 것들을 알고 안심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받고 뭔가를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응급의료 상황 급하니까 이럴 땐 좀 빼줍시다. 그리고 수술실 내인 경우 수술실에서는 수술복을 입고 가잖아요. 근데 뭐 귀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렇게 뭔가 턱이 있는 것들은 다 감염 소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염원들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식품들을 달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실 내인 경우 명찰 안 달아도 되고요. 의료행위 하지 않을 때 병원에서 뭐 복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밥 먹는다든지 이럴 때 명찰 잠깐 빼도 되겠죠. 그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찰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명찰을 다는 것도 의료기관장의 의무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우리 한번 또 의료법 시행령을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어떤 말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통령령으로 명찰 안 달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곳이 격리병실이나 무균치료실입니다. 이 격리병실이나 무균치료실은 수술실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감염의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이름표에 병균이 달라붙어 있다가 이 병균이 내가 뭔가 처치를 할 때 환자의 몸으로 뚝 떨어지면 어떡해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큰일 나겠죠? 수술실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명찰을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물며 밥집에서도 나갔던 반찬 다시 주면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이 사람한테 꽂았던 주사 저 사람한테 꽂고 우리 이거 소독했어요 괜찮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회용 의료용품은 일회용으로만 써야지 재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법으로 왜 있겠어요, 여러분? 2016년이면 얼마 전이잖아요, 그죠? 이 전까지도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소독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쓴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빠요, 그죠? 자,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도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간호박 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사실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으면 이제 보호자들이 가서 좀 간병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나도 일상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간병하겠어요. 물론 마음은 가고 싶지만 내 사정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간병인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죠. 간병인 고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2시간 기준으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미니멈으로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값으로. 근데 6만 원에서 8만 원 간병인데 30일이면 얼마예요? 그죠? 6, 38, 18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입원비도 많이 나오는데 간병비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쭉 해줄까요? 혹은 이 간병인이 어떤 수준의 간병을 한다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방책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비가 좀 더 높아져요. 예컨대 그냥 우리가 입원을 했다면 병원비가 하루에 뭐 40만 원이 발생을 해요. 근데 간호간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는 병원비가 6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원 치료, 그러니까 여기서 20만 원이 간병비로 더해진 거죠.
여기는 6만 원에서 8만 원인데 2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화면이 올라갔네요. 우리가 입원했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얼마죠?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40만 원일 때 입원의 본인 부담금이 8만 원이었다면 간호간병에 20만 원이 더해졌다고 하더라도 간호간병을 받았을 때 입원비는 12만 원인 거죠. 환자는 체감상 4만 원의 비용만 더 추가로 낸다면 24시간 동안 간호사의 간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부가 다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6만 원에서 8만 원 내고 12시간 동안 간병인을 붙여주겠어요? 아니면 4만 원 더 내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겠어요? 당연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좋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더 안정된 그런 간병을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거죠. 의료인에 의한 간병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특정한 어떤 인력이라든지 시설 이런 거에 규정을 만들어 놓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면 이제 더 많은 좀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간호 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해서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간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이고, 비용적으로는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간호간병 서비스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 때문이냐면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좀 더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고,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입원해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더 아래 단계 요양기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요양병원 같은 데서도 요양을 많이 하시고요. 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종병원은 아닐 거예요. 아무튼 병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2차 의료기관에 가서 조금 더 이렇게 요양을 하시는 기간이 있는 거죠. 집에 가기는 애매한데 그렇다고 종합병원에 누워있기는 또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핵심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인력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요, 병상 14개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좀 이렇게 급성기 환자가 아닌 그 간병을 해야 되는 수준의 환자분들 14명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법의 기준에 맞춰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운영에 기준을 준수한다면 간호간병과 관련된 병원이 그런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조항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공공보건의료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간호사에 의해서 간병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이 너무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빡세죠. 일이 힘들어져요. 그죠? 간호간병 제공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 더 힘들면 월급 더 줘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자격과 면허예요. 이 자격과 면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면허증 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오리엔테이션 하면서도 한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나쁜 짓이죠. 우리가 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공부를 합니까? 근데 이거를 면허증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검증도 안 된 사람한테 면허증을 빌려주면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간호를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병원에서 법적으로 채워야 되는 간호사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일은 안 하지만 뭐 한 달에 한 40만 원 받고 내 간호사 면허를 빌려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죠, 그죠? 자,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의료인은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서
그래서 면허를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이걸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어요. 의료인 면허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 법을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면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면허를 딸 수 있냐라는 거고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호 1, 2, 3 읽어볼게요. 자, 1번 우리가 제일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의대 졸업하는 거예요. 그죠? 의대 졸업해가지고 학위 받는 거고요. 받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하면 되고요. 외국에서 면허 받은 다음에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국가고시를 이제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호에 따라서 나중에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대 졸업한 거, 그리고 전문대학원 졸업한 거,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예비시험에 합격한 경우입니다. 자, 다음은 제6조 조산사 면허예요. 조산사, 아기 받아주는 거라고 했죠. 조산사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자로서 제9호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산사 국가고시를 치려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 아기 받는 것을 1년 동안 수습, 연습한, 훈련 받은 사람이 이 조산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외국에서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가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마이너한 거여서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간호사 면허예요. 간호사도 똑같죠. 그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를 졸업한 자, 국가고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외국에서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이 사람들 우리 국가고시를 칠 자격을 받고요. 이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페이지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의료인의 결격 사유예요. 이 사람들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질환자, 마약한 경우,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피성년인, 한정후견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 종료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4가지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정신질환자, 의료인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될 수 없고요. 마약하는 사람 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는 피성년 후견인은요, 이게 뭘까요? 자, 제가 학생 때 공부했을 때는 이 피한정 후견인은 금치산자라고 했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산자라고 했어요. 둘 다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죠? 이 피성년 후견인은요,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무능력자인 거죠.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면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의료인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내 몸 하나 건사 못하는데 다른 사람 몸 어떻게 건사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돈 관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돈 벌려고 혈안이 돼서 병원을 이상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뭔가 이상한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 돈 관리에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 2, 3번 봤죠? 정신질환자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두 번째, 마약하는 사람 할 수 없다.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내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사람, 내 돈주머니 간수 못하는 사람. 네 번째는 땡땡땡땡땡땡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그게 취소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형, 징역, 금고예요. 사형, 징역, 금고, 그죠? 이 의료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격 사유 4개 정말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세요. 자, 다음 자격과 면허예요. 우리 오늘 인트로에서 얘기했었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국가고시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보통 하죠. 그리고 이 시험은 누가 한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그리고 이런 것들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시에 관련돼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응시 자격의 제한이에요. 우리 아까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신질환자라든지 마약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 근데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사람은 뭘까요? 우선 처음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다든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합격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에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의해서는 이 이제 처반 어떤 사유 정도 어느 정도 나쁘게 뺏겼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시험 등의 응시 범위를 3회 이내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컨닝해가지고 걸리면 이렇게 한 3년 정도 시험 못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응시 제한은 무엇이다? 우선 결격 사유 4가지 싹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컨닝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응시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합격 취소. 그리고 이 취소는 3회 범위까지 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응시 자격의 제한. 이것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 면허의 조건과 등록입니다.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건부 면허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 면허는 좀 특정 지역에 보건의료 시책상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3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조건부 면허 3년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면허 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를 영한다. 마지막 면허증 발급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게 간혹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건부 면허는 몇 년? 3년. 그리고 면허증 발급은 며칠 이내? 14일 이내. 이 두 가지 숫자 한번 머릿속에 살짝 넣어두세요. 자, 다음 의료인의 권리라고 저는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뒤쪽에 다시 권리가 더 나오긴 한데요. 이것도 의료인의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입니다.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 기술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타부터 하지 말라는 거죠. 간호사가 주사 넣는데 가타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에 나라 왼쪽 엉덩이에 나라 이런 것들 간섭하지 말라는 거고요. 자,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리고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 우리 응급실에 와가지고 막 시설 부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 이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의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그리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욕설이라든지 폭행, 협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살인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좀 협박 같은 것들은 사실 그냥 넘어가기도 해서 의료인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다친다고 해요. 자, 다음 13조 의료기재의 압류 금지입니다.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있어요. 압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경제적으로 파산이 났거나 했을 때 그거 뺏어가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4조 기구 등의 우선 공급,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및 약품, 시설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요. 뭐 우리 지역에 갑자기 뭐 뱀에 물린 환자가 생겨가지고 이 뱀에 물린 거를 치료하는 그런 약품을 빨리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이란과 같은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우선적으로 뭐 항공 운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의료인의 권리는 아니고요. 이제 의무에 해당하는 건데요. 진료 거부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요. 환자분들이 막 병원에 와서 시비 걸고 뭐 너 똑바로 하는 거 맞냐? 나 다른 병원 갈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 그럼 가세요. 나 당신 진료 안 볼 거니까 우리 병원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진료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 나가세요. 우리도 진료하기 싫으니까 딴 병원 가세요. 이런 말 절대 못 해요. 정말 너무 하고 싶죠. 그죠? 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은 응급 환자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최선의 처치를 다해야 하는 그런 의무 또한 가지고 있어요. 자, 의료기술 등 보호받아야 하고 의료기재 압류하면 안 되고요. 기구 등 우선 공급받아야 되고, 그 반면에 의료인들은 진료를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2강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